K 잠수함이 캐나다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결정적 기술력은 무엇인가요? 요것은 캐나다의 CPSP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캐나다는 원래 전통적으로 핵잠수함 추진 요구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캐나다가 아시다시피 미국 위에 있잖아요. 미국의 모자 같은 역할로 미국 해군과 공동작전을 해야 되고 북극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980년대부터 캐나다 클래스라 해서 핵잠수함 독자 건조 계획이 있었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된 다음에 영국으로부터 중고 디젤 잠수함을 수입해가지고 썼는데 이게 지금 너무 노후화가 돼서 대체를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CPSP는 원래 디젤 잠수함 계획이 아니고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었으나 캐나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디젤 잠수함을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핵잠수함이 필요했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는 북극해를 끼고 있다. 근데 북극해가 말이 해지 엄청 넓고 깊은 바다입니다. 거기서 러시아 핵잠수함들이 놀이터이고 이것을 미국 핵잠수함들이 끊임없이 추적하는 전쟁터 한복판인데 여기서 이제 재래식 잠수함으로 이 임무를 하려면 크고 그 다음에 사망기간이 긴 대형 디젤 잠수함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국가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입니다. 그중에서 프랑스랑 일본이 후보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는 됐는데 실물이 없어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국과 독일이 최종 후보에 올라갔다는 게 지금 현 상황이고 이걸 봤을 때 K 잠수함이 캐나다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켰냐. 일단 대형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자망이 가능한 장시간 운용 가능한 대형 잠수함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원래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가지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디젤 엔진을 발전기를 물린 다음에 배터리를 충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발전기를 돌려야 될 때 슈노킬이라는 장비로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취약하고요.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보고 3 잠수함은 연료 전지라고 하는 공기 불필요 추진 체계 AIP를 사용하는데 이 연료 전지로 전지를 축전하면 디젤 잠수함이 원래 2, 3일 한 번씩 바다 위에 떠야 되는데 2주 이상 자망이 가능하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혁신이 이번에 건조된 강영실함에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우리나라가 배터리 강국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 잠수함용 축전지는 납 축전지를 썼는데 납 축전지보다 출력과 연료 에너지 저장량이 2배 이상 되는 리튬 이온 전지를 해서 고속 성능, 장시간 성능이 향상되어서 장보고 3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기준 최대의 자망 성능을 가졌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연속으로 자망이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중요하고 독일도 동일한 스펙을 가져가지고 이제 최종 후보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독일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검증된 기술과 혁신적 설계의 대결 독일과 한국을 보고 많이 얘기합니다. 왜 캐나다 해군은 독일의 ERCD보다 한국의 장보고 3를 더 신뢰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하나오션에서 장영실함에 직접 탄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캐나다 총리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장보고 3 잠수함에 타기 전에 독일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독일 방문을 먼저 해서 독일의 TKMS 조선소를 방문해서 212CD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문제는 TKMS 조선소에 212CD 잠수함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직 제작 중이라서 캐나다 총리는 그냥 건설 중인 것만 보고 그냥 브리핑만 보고 왔는데 심지어 독일의 TKMS는 정확한 일정과 비용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오션은 가니까 이제 잠수함 완성된 것도 보여주고 운영 중인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가격과 일정 6년 내 완성하고 척당 20억 달러에 맞춰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엄청난 차이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제가 들은 썰이라든가 이야기가 아니라 캐나다의 TV 채널의 CTV에 유튜브 영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오션의 임원분들이 자신있게 일정과 예산을 이야기한 반면에 TKMS 사장님은 말을 좀 돌려요. 이거 완성되면 캐나다의 요구에 맞춰줘서 가격과 일정을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대비가 됐는데 그러니까 독일에 먼저 갔는데 얘네들은 딱히 가타부타 확정을 도장을 안 찍어줘. 하지만 한국에 오니까 잠수함이 직접 태우면서 이거를 몇 년 뒤면 캐나다가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홍보 포인트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독일보다 지금 현재는 우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계속 우세했던 게 아니에요. 올해 초만 해도 독일의 212CD 잠수함이 캐나다 잠수함에서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같은 나토 국가라서 나토 국가끼리 그 교류가 많기 때문에 한국과의 그 군사 교류나 이런 게 적어서 독일 잠수함이 더 익숙하잖아,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장영실함 장보고 3 배치 2를 얼마 전에 건조하고 캐나다 총리도 태우고 참모총장도 태워가지고 검증을 보여주니까 이게 좀 기울어진 거예요. 듀얼코어 조선소 체제가 가져온 결정적 차이, 한국이 2035년 이전 인도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둘 다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하나오션이 주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두 조선소의 그 컨셉 방향은 사실은 이제 하이로 믹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조선소가 초점을 두고 있는 잠수함 수출 사업이 달라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장보고 3 기반의 대형 잠수함을 중심으로 하되 이제 2000톤까지 소형까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오션이 SABM을 장착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하나오션이 담당하고, HD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기술이 있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 주목했어요. 뭐냐면 가성비 부분에 주목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 뉴스랑 같이 다뤄야 될 게 얼마 전에 페루에서 HD 현대중공업과 페루 정부가 같이 차세대 잠수함 CDS 1500을 공동 개발하기로 MOU를 맺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중공업은 HDS 2300, HDS 1500, HDS 800이라는 세 종류의 수출형 잠수함 설계를 완성해가지고 지금 세이즈에 갔는데, 장보고 3가 다 좋은데 모든 나라가 장보고 3 같은 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나라도 쓸 수 있는 엔트리급 모델을 가기 위해서 너무 가격이 비싼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 기능만 남긴 이 세 종류의 수출형 잠수함이 지금 페루에 제한되었고, 페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라든가 남미, 아프리카 쪽에도 이 잠수함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듀얼코어 조선소 체제는 우리나라의 그 핵잠수함 건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을 할 때 우리가 세그먼트를 세분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형부터 중형, 소형까지. 이게 두 조선소가 각자 컨셉이 다르고 영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술 주권형 방산 모델로서 한국의 잠수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기술을 수입해서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209급, 장보고 1급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하데베, 지금의 TKMS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214급 잠수함, 그러니까 장보고 2까지만 해도 수입 부품이 많고 설계를 우리 독자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 3 잠수함이 되면서 국산화율 80% 이상, 그리고 완전한 IP,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게 DSM이 1400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형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는데, 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할 때 독일에서 굉장히 방해랑 견제를 많이 했다가 이걸 겨우 무마했어요. 왜냐면 209 잠수함이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 지적 재산권의 손해를 침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한국이 독자 잠수함을 만들 리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맺었거든요. 근데 장보고 3가 되면서 이제 독일이 뭐라 할 수 없는 독자적인 설계, 그 다음에 높은 국산화율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기술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잠수함은 이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잠수함이 중요한 이유, 적에게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적에게 들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잠수함의 정보를 적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그 철저한 NDA, 비밀 유지 각서를 설정하고 비밀을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국산화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밀이라는 걸 지키면서 그래서 임무에 잘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번 60조 잠수함 프로젝트가 수주에 성공한다면 K방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고 보시나요?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SNS에 말한 한국의 핵잠수함은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엄청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정말 한국의 조선산업, 잠수함 산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트럼프가 이걸 잘 이용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은 잠수함 조선소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2개의 조선소에서 1년에 한 척씩 잠수함이 진수돼야 돼요. 하지만 아무래도 부품 부족, 그 다음에 역량 부족으로 해서 두 조선소에서 1년에 한 척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 조선소가 만약에 트럼프 말대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로 개조됐을 경우에는 필리 조선소가 있음으로 해서 미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이 30% 이상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미국은 패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도 원자력 잠수함 숫자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지만 새로 건조된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앞서서 미국은 지금 1년에 한 척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하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 1년에 4척 이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중국이 핵잠수함 전략에서 미국의 우위를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세계 패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해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대응하기 위한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기술로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조선소가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미국으로서는 이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60조 잠수함 프로젝트가 수주에 성공한다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필리 조선소의 핵잠수함 원자력 잠수함과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 건데 원래 CPSP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핵잠수함 사업이었다가 캐나다 정부가 예산 문제로 디젤 잠수함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자신들이랑 같이 북극해에서 작전하는 캐나다 해군의 작전 능력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이걸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한국 사이에서 제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필리 조선소에서 한국형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보다 능력은 좀 떨어질 거예요. 크기도 좀 작고 대신에 일반 디젤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는데 요걸 잘 생각하면 우리는 캐나다한테 야 초반에 몇 척은 디젤 잠수함을 했다가 필리 조선소가 완성되고 한국형 핵잠이 나오면 후속 기체는 이제 한국의 핵잠수함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러면 미국이 쌍수를 들고 활용할 것인데 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군이 세계 5위 수준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요? 한국군은 세계 5위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 세계 5위 군사력을 말하는데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곳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5위로 주장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 요게 대해서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어요. 무슨 말이 나왔냐? 제가 국회의원 모 의원실과 같이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데가 과연 군사력 순위로서 뭔가 신빙성이냐 찾아봤는데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순위 기준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팩트 시트라 해가지고 그 나라가 탱크, 비행기, 병력이 몇 대 있는지, GDP가 몇 프로인지, 뭐 수출 물량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알려주고 자기들이 뭐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료들을 계산해서 순위를 매긴대요. 그리고 그 순위에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아주 뛰어나다. 북한보다 우세할 수 있다. 하지만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핵을 가진 5대 강국, 그 다음에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 다음으로 재래식 무기만 가진 국가들 순에서는 거의 일본과 동등 혹은 일본과 유사한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위로 치면 저는 10위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핵무기라는 게 워낙 강력하고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전 세계 군사력 이야기했을 때 핵무기를 빼고 말한 것은 다소 오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 빼면 5위 군사력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세계 10위권 군사 강국 이렇게 말해도 저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공군과 해군의 첨단 전력은 주변 강대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나요? 주변 강대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우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국군이 자랑스럽고 전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맞는데 세계 최고가 주변에 너무 많아요. 농담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남미에다 갖다 놓으면 남미 영토 절반을 씹어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계 4위인데 1, 2, 3위가 다 주변국에 있는 거예요. 가령 스텔스 전투기 보유 숫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60대 그래서 F-35 60대로 거의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보유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일본 100대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너무 많아요. 중국의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 제2위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의 군사비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공군과 해군의 첨단 전력 질적으로는 동등 이상입니다. 특히 F-35랑 미래 KF-21의 조합은 아주 강력한 조합이 될 것인데 이게 수적으로 대수가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질적으로 동등하지만 우리가 항상 밀리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수준으로는 자랑스러운데 전교 1, 2, 3등이 하필 내 옆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K방산이 이런 전력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K방산이 없었으면 그나마 우리는 이 정도의 그 비교적인 수준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흔히들 이제 방산이 지금 잘 나가기 전에 방산 비리부터 다들 이야기했어요. 뭐 무기 도입하거나 개발할 때 누가 부속되었다, 뇌물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투명화가 된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는데 K방사는 단순히 국산 무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무기를 살 때 그 다음에 획득을 할 때 어떤 무기를 사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 봤으니까. 그거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무기, 해외에서 수입이 안 되거나 수출 제한이 있는 것을 K방산이 국산함으로써 전력화해서 전력 증강한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 전 세계에 10여 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고요. 특히 우리 K방산은 6회 공군, 한쪽의 평승생이 아니라 공군에는 KF-21, T-50, 육군에는 K2전차, K9 장갑차, 해군에는 장고3 잠수함, 그 다음에 이지스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이 균형 잡힌 방위 사업이 대한민국 전력이 그나마 주변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일본을 침략하거나 중국을 침략할 수는 없겠죠. 그런 수준의 가를 만드는데 K방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삼축 체계는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나요? 만약에 삼축 체계가 실전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실전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삼축 체계는 지금도 완성되는 과정이지만 이 능력을 여러 가지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삼축 체계 중에 키체인, 적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공격해서 사전 타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공군 훈련 같은 거 했을 때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모사한 트럭 같은 거를 유도폭탄으로 정확하게 공격하는 거, 이거 공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대지 능력과 무기도 좋아야 되고 훈련도 잘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적의 도발 의도를 탐지하기 위한 정찰위성 사업 425 사업이 얼마 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군 전용 화상 정찰 위성, 그 다음에 레이더 정찰 위성을 모두 갖추게 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KAMD 코리아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 쏜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요격 실적이 없어서 그 효용성에 의문을 가진 분도 있는데 사실은 다 잘 작동되고 있고요.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의 그린파인 그 탄도탄 탐지 레이더 혹은 이지스 구축함들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거의 100% 잡아내고 있어서 이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MPR, 요게 제일 비밀스럽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이고, 보복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특수부대 혹은 현무미사일, 기타 자산들을 사용해서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계획인데, 우리는 그럼 북한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어요? 완벽하게 못 지웁니다.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다만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타격 능력, 미사일 타격 능력, 그 다음에 특수부대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함부로 도발했다만 뼈도 못 치울 정도로 보복이 가능하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과 첨단 기술의 활용이 한국군 전투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많이 깝깝한 이야기인데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육군 기준으로 드론이라 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는 대대급, 4단급, 군단급이 있습니다. 군단급이 노후화됐는데 지금 대체 전력을 찾아야 되고, 4단급이 그나마 작동은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추락이 많습니다. 대대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쿼드로터가 아니라 약간 이제 종이 비행기처럼 날개가 달려가지고 손으로 집어서 던지거든요. 이것도 좀 추락이 많아서 이제 대체 전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진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0만 드론 전사 이것을 공약으로 내놔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 기술을 활용한 드론의 도입과 이것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그리고 연구기관들이나 아니면 군 국방과 기술연구소 이런 쪽에서 친한국형 드론, 공격 드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등이 이런 게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오기엔 몇 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많은 것이 개발되고 있고, 핵심은 대량 보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량 보유한 이 드론을 조정하는 사람들 많이 확보하냐가 중요한데, 다행히 대량 보유와 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지금 국방부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AI인데 드론과 AI가 결합되어야지 미래전에서 활약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군의 AI 활용 능력은 아직까지 떨어집니다. 일부 이제 폐쇄망에서 쓸 수 있는 군사정보 LL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군데에서 AI 적용을 모색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사업화가 된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요게 대해서 투자가 좀 미진하기 때문에 AI 기술을 국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드론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중국산 드론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 드론에 중국산 부품이 나은 걸 떼면 또 가격이 비싸지므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싸고 그 다음에 성능이 좋은 국산 드론 기술의 개발도 같이 병행돼야지 우리 미래의 한국군이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잠수함이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군의 군사력은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핵잠수함이 실전 배치됐을 경우에 우리가 주변국에 대해서 침략하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라 우리 북한 핵을 막기 위한 용도로 일단 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을 독자적으로 감시, 특히 SLBM에 대한 억제가 가능할 것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대한미사일을 장착해가지고 북한이 아니라 주변국의 항공모함 전력이라든가 중요 시설에 대한 공격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타격 능력이 높아지나 이게 핵보유는 아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강해져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무기체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과가 많은데, 작은 무기일수록 여러 가지 미진한 게 있습니다. 이걸 창끝 전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보병을 갔을 때 들고 가는 총, 타이바, 장갑차, 그 다음에 소형 드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가 부족했다가 그나마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지금 이제 마무리돼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제 개인이 이제 미래전이 됐으니까 휴대폰이나 아니면 GPS 측정기를 가지고 스스로 적을 침투해서 가거나, 아니면 혼자서 드론을 운영하면서 적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발달된 화력의 소총, 신뢰성 있는 차세대 소총으로 적과 싸울 수 있는 이 능력이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탱크, 장갑차, 비행기는 수출도 잘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 소총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많이 수출이 되거나 우리가 명품 소리를 듣지 않고 있어요. 천만 다행히도 우리나라 K2 소총, 누구나 다 아시는 그걸 생산하는 S&T 다이나믹스가 얼마 전 서울 에어쇼에서 MOU를 2개 맺은 게 저는 굉장히 주목됐는데, 첫 번째는 콜트, 미국 콜트사랑 같이 차세대 유탄기관총 개발에 MOU를 맺어서, 유탄기관총은 지역 제압하는 병기이기 때문에 이게 대대급 전투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데, 이것을 이제 미국의 검증된 콜트 회사가 같이 하면서 빠르게 전력할 수 있는 게 기대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일의 헤클렌코 HK라는 총행기 회사랑 MOU를 맺었습니다.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M416이라고 펍지에 나오는 그 총기를 만든 회사인데, 이 총기는 우리나라 군 UDT가 아덴만 연명 작전에서 쓰면서 그 신뢰성을 입증한 아주 좋은 총기인데, 이걸 만드는 HK 회사랑 S&T, 모티브가 합작을 해서 한국형 차세대 소총 만드는데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미사일도 많고 전투기가 많은데 뭐 수통이 별로 안 좋다, 뭐 철모가 뚫리다 이런 비난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